여러분은 안중근 의사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나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 아니면 투사? 설마 도시락 폭탄을 떠올리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인물들 중에 하나의 유명한 업적 때문에 그 인물의 본래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안중근 의사를 이토를 처단한 인물로만 한정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까지 과정, 그 길에는 어떤 고뇌와 결단이 있었을까요? 라이크 역사 6회 안중근 편 시작합니다.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라이크 역사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짧았어요.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독립운동가,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이름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은 1909년에 있었던 하얼빈 의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인물로 떠오르는 분이 또 안중근 의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중근 의사는 100여 년 전 인물이 아니라 또 한편 지금에 있어서도 가장 또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그 안중근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나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인물이었고 너무나 많은 배경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한편 실천에 옮겼고 또 한편 그 뜻을 정리해서 남겨놓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순하게 하얼빈에서 총을 쏘았던 어떤 사람 정도로 기억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제에 의해서 교묘하게 어떤 식민지가 되어 갔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안중근 의사 일생이 길지 않음에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생애를 좀 약간 간략하게나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 어린 시절 좀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던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안태훈 진사와 함께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따라 나섰더라고요. 안중근 의사 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버지 안태훈 진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안태훈이라는 인물은 진사라는 위치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당시 어떤 개화파의 한 인물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주 지역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의 진압군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당한 숫자의 포수들을 모아서 사병처럼 운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좋은 사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진압군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보수파가 볼 때는 혁신적이지만 개화파가 보게 될 때는 오히려 저렇게 판을 깨게 되면 개화를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안태훈 진사는 후자 쪽에서 바라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저도 이제 책 읽을 때 동학농민운동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뭐 대부분 긍정적으로, 물론 그 안에 부정의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안태훈 진사가 바라보던 모습들은 또 상당 부분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 안태훈 진사가 그 개화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개화파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되게 긍정적이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동학농민이랑 안태훈 진사랑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일본군을 도와서 막 같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안중근 의사 하면 일본이랑 막 원수처럼 여기고 막. 그거 어렸을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동학농민을 잡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를 알고 되게 좀 약간 놀랐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만 1905년 이전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축소를 하자 그러면은
1894년, 95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는 1905년까지 보여주었고 그거를 지지했던 한국 또는 한국 지식인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4번이나 일본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가장 그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한때 이제 그 일본 화폐에도 네. 저기 얼굴이 올라갈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실력자가 그 단순하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안중근이 보기엔 저 사람이 배신한 거고 저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지지했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바라봤을 수 있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결국은 한국 사람들도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아차리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1905년 전까지 러일 전쟁 전후까지는 한국 사람들도 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조금씩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던 위치가 어떤가를 알아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건 군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도 군사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청년이 되어서도 군사 활동을 했는데 그 국경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일본군과 교전하는 독립군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뭔가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결국은 동양 평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누가 핵심에서 그거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던 거고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눈에 들어오고 이토 히로부미의 거짓 동양 평화론을 깨는 게 동양 평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하얼빈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짧게 얘기 드려서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겠지만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자세한 이야기나 과정들은 역사책도 역사책이지만 좀 소설이나 장르의 책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책 속에서 소설책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윤태진 PT가 오늘 읽은 책이 이문열 작가의 불멸이라는 책이던데요. 예, 꽤 두꺼워 보이는데요.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고 두꺼운 책이에요. 네. 읽느라 또 고생을 했다는. 2권짜리 책이고요. 무려 한 책당 400페이지, 2권 합쳐서 800페이지의 책입니다. 엄청 힘들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문열 작가님의 책이라 그런지 좀 술술 읽히는 부분이 있었고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몰랐던 이야기가 되게 다양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저는 읽었고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안중근 의사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다음에 벌였던 사업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또 그것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김구 선생님,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여러 그런 인물들을 만난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묘사가 돼 있어서 어려움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이 재밌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역사는 어떤 내용을 전하다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단순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인생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이제 하얼빈 의거니까 그것만 써놓게 돼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이면으로 쫓아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또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제 경험과 지식에 더해져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뜻을 세우는데 영향을 끼쳤는데 역사책에서는 이제 그런 게 훅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공부할 때 보면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그게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서 이게 그런 거였어 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이런 거군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질문이 훅 들어갑니다. 그게 왜 유명한지 아세요? 그럼 갑자기 이제 조금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사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더해져서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해질 때 역사 공부는 훨씬 더 잘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소설은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결론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 속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지니까 아,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알고 있기는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뭐 안창호 선생님, 그다음에 김구 이렇게 식으로 따로따로 알고 있고 그들의 접점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접점이 이 책에는 다 되게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뭐 안태훈이 김구를 바라보는 시선, 총애하고 아끼고 네. 했던 뭐 그런 묘사, 그리고 그거를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중근 의사가 되게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안중근 의사도 성격이 만만치 않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구 선생한테 비하면은 조금 얌전한 편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평가를 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구는 그때 그 당시 안중근이 볼 땐 조금 더 과격해 보였을 거고. 네. 김구가 볼 때는 안중근은 아직까지는 저렇게 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 네. 저렇게 부모 밑에서 이렇게 네, 공부하다가 맞아요. 언제 엄친아.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 이문열 작가도 그 얘기를 계속 그 언급하는 게 왜 둘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안중근의 일기에는 김구의 얘기가 별로 없을까라고 의문을 계속 가지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질투심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자기는 청계동에서 이렇게 막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데 네. 김창수는 어디 들러오는 소문은 일본군을 암살했고 어디 뭐 외국을 다니면서 네. 정보를 얻고 있고 뭐 활동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 중국 일대를 뭐 거의 다 휙 다니면서 정보를 상당히 많이 또 동지를 상당히 많이 포섭했었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조금 거친 생활을 했던 분이 바라볼 때 야, 그래 저 집 도련님은 참 잘 크는구나. 도련님으로 본 거죠. 이렇게 예. 봤던 데 비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참 네. 그 기운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아마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하고도 비슷하죠.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해방 공간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을 바라볼 때 믿음직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덩치였다고 그쵸.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그래 왜 왠지 좀 믿음직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임시정부에 들어갔을 때도 결국은 임시정부의 어떤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안중근 의사에게는 조금은 인상 깊게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또 재밌었던 게 체표 회사가 나와요. 안중근 의사가 체표 회사 사장님이었던 사실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체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체표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복권 같은 거, 로또 복권 같은 거, 그러니까 복권 회사를 그러니까 안중근이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막 이렇게 돈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돈을 막 많이 쓴 거예요. 이제 안태현 의사가 이제 안중근한테 체표 회사를 만들고 너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체표 회사 사장님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당시에 복권이 되게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복권이 없으니까 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꿈자리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의 패인가 뭐 그런데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걸 내 꿈이 맞으면 그 패를 뽑으면 30배의 돈을 받는 도박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이제 안중근 의사가 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은 좀 새로 알았던 사실인데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그게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 원래는 이 체표 회사를 권장했었는데 이게 전부 이제 막 도박으로 빠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안태훈 진사는 그걸 모른 척하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안태현 의사가 조정이랑 갈등이 심했는데 자꾸 압박이 심해지니까 구실을 마련해주면 안 되겠다. 내가 잡힐 수 있는. 그래서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중근이 그걸 체포해서 정리하거든요. 안 그랬으면 돈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죠. 근데도 4번 가네요. 저희가 몰랐던 되게 다양한 면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도 오늘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삶이 약간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 늘 진지하고 네. 늘 국가와 민족만 위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열정을 거기에 쏟았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데 보면은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 여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뭐 저 나름 이렇게 말하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사람 되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안중근 의사는 되게 순수하고 약간 눈치가 없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외골수 같은 느낌. 네. 왜냐하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친구들이랑 그 술집에 가서 막 노는데 이제 그때는 기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술집이 있었잖아요. 기생들을 앉혀놓고 그 도에 대해서 뭐 이런 예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그 기생가에서 되게 유명해졌대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되게 깊이 인물이에요. 깊이 인물이고 막 기생들을 울려보내고 FM이에요 완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안중근 의사의 일생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의거하기 그 직전에 사실은 한 300여 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벌여서 몇 번의 이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일본군을 보통 이제 그 일본 경찰이라든지 군인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포로다. 네 맞아요. 포로다라고 해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풀어줬니까 이제 왜 풀어주냐 그랬더니 전쟁 중의 포로는 원래 풀어주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로가 돌아갔지만 결국은 독립군의 활동 모습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격전을 펼쳤던 독립군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치명타가 돼서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부대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일본군 포로를 풀어준 사람이야. 이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독립운동을 해주냐고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안중근 의사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어떤 불행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하얼빈 법정에서 그분이 독립군 의병 중장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쟁 포로라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뒷받침해 주는 어떤 실제 근거가 된다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의 전반 흐름을 보면은 네. 원리 원칙에 네. 충실했던 그리고 그렇다면은 원리 원칙에 충실했던 상당히 이상론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상론이 나중에는 이제 동양평화론에 네.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네. 방금 그 포로를 풀어주고 하는 게 이 책에도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막 그 비밀이나 이런 게 다 들키는 바람에 또 역습을 받기도 하고 그 같이 이끌던 부대가 완전히 다 와해가 되죠. 와해가 돼서 네. 다 도망가고 안중근 역시 막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겨우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애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일본군에 잡히면 정말 죽게 되는데 우리 풀어줘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주냐 해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단지동맹 네. 분이 모여서 이제 약지를 자르고 이제 그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어떤 뜻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정도로 이 상황이 안중근 의사에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하얼빈에 이제 이토로 히로부미를 죽이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기차비가 없는 거예요. 네, 기차비가 없어서 못 갔다고. 네. 정말. 그러니까 자금 문제가 상당히 힘들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하얼빈 의거 즈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지금 정확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모라는 그분의 어떤 지원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거사 자금 또는 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채워 나갈 수 있게 되죠. 저희가 이제 이 역사적인 한 장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전후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저격이 이루어졌는지 뭐. 힘들게 이루어졌죠.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인물을 먼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통 떠도는 소문에 그런 얘기가 돌아요.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했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목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세 발의 총을 맞았지만 바로 즉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 왔던 기차로 다시 옮겨가요. 옮겨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를 쏜 게 조선인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돌아요. 근데 그 소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네. 그 당시에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본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걸 일본 안에서는 막았던 인물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1905년은 그 10년에 있었던 병합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 관점에서 바라보면 1905년이 됐든 1907년이 됐든 1910년이 됐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1909년 이전에 이미 일본 내각에서는 한일 병합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이토는 이제 정부 요직에서는 빠져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가 이때 움직였던 것들은 오히려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열세에 몰린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의 어떤 대륙 진출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토의 어떤 그 당시 이제 떠도는 소문이나 논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토를 그 사살하고 나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제 책에도 찾아서 올렸습니다마는 15개의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죄악이라는 것들을 쭉 밝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일으켰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토하고 안중근이 바라봤던 세계가 어떻게 달랐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럼 누가 더 진실에 갖고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겠다는 거에 대해 굉장한 그런 책임감을 느꼈다고 나오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렇죠. 그 네. 동지단의회를 할 때 각자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안중근은 자신의 목표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삼았고 3년 안에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못하면 자살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불멸에 보면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한 장면인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딱 내리는 그 직전의 모습이에요. 어째서 세상 일이 이리 공평하지 못한가 슬프도다. 이웃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해치는 자는 이같이 날뛰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대신 어질고 약한 죄 없는 인종은 어찌하여 이처럼 공경에 빠져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안중근은 더 참을 수 없었다. 한양인파 사이에서 몸을 빼내 외국 사자들과 문관들이 모여 선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러시아 재무장관을 비롯한 관리들의 안내를 받은 일본인 고관들은 외국 사절들과 문관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과 악수하고 러시아 의장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중이었다. 맨 앞에는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기른 늙은이 하나가 하늘과 땅 사이를 홀로 휘젓고 다닌다는 느낌을 줄 만큼 오만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저것이 필시 늙은 도둑 2등 방문일 것이다. 그래서 2등 방문은 이토 히로부미의 그 한자의 표기죠. 한자 표기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당황해서 주변에 3명까지도 그쵸, 이제 총을 쐈죠. 예.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헤아린 안중근은 곧 러시아 의장병 뒷줄로 다가가 병사들 사이를 헤집고 그 늙은이를 향해 3발을 쏘았다.
단총으로 마치기에는 좀 먼 10발자국 정도 거리였으나 그동안 익힌 감각으로는 어지간히 마친 듯했다. 이때 안중근은 잘못 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놀랐던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하면서 네.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감옥에 가서 받는 그런 괴로움들을 저희가 고통 같은 거를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감옥에 가서 일본군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일본의 교묘한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거물이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직후에 그게 전 세계 뉴스가 돼요. 전 세계 뉴스가 되면서 실제로 안중근을 자원해서 무료로 변론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등장을 하죠. 네. 러시아 변호사, 스페인 변호사, 영국 변호사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한국에서도 돈을 모아서 이제 변호인을 보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거의 검사와 같은 관선 변호사, 일본 변호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주목받는 사건에서 안중근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악행을 가했을 경우에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아졌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 뒤로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상당히 이제 그 곤경에 빠진 거죠. 일본으로서는. 왜 곤경에 빠졌냐면은 하얼빈이라는 곳이 청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일단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순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여순 감옥에 이제 가두어 놓고 재판권을 일본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정부로는 또 하나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안중근을 여순에서 재판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일본 도쿄로 와서 재판을 할 건지를 했죠. 이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은 일본에서 볼 때는 도쿄로 끌고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여순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에 촉각이 들어가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일본 정부에서 바라볼 때 안중근에게 원하는 사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중근을 여순에서 빨리 사형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안중근한테는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배우가 누구냐 뭐냐 1909년 당시에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대신 안중근이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 제국주의자로 볼 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시에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오히려 그게 계속해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에 이제 안중근 의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라는 걸 이제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단 뭐 문화부 장관처럼 이제 공보 정부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 시각을 가져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어떤 독립운동가와 테러리스트의 사이는 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일본의 어떤 의원이 물어봤죠. 그게 공식적인 견해가 맞느냐. 그러니까 내각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게 아베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안중근 의사가 살인 혐의로 처형된 사형에 처해진 인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앞의 뉘앙스보다 훨씬 더 나쁜 뉘앙스예요. 나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두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저 사람 불법이야. 우리 이토 히로부미는 대단히 훌륭한데 쟤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각이라면 저는 대단히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독도 문제 또 위안부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역사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뜻밖에도 일본 사람들이 한일 병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체로 일본 안에서 표현하는 15년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5년 전쟁이 뭐냐면 1931년부터 1945년까지가 15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 있는 역사 사건은 만주사변, 그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이 세 가지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1894년에 대만을 점령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905년, 191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건은 일본 사람들로 볼 때는 그다지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우리가 팽창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명확한 거죠. 일제가 이 당시 잔인한 행동을 정말 많이 했다고 아까 얘기드렸던 변호인도 선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더 잔인한 거는 뭐냐면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효창공원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자신들의 그 잔인한 행동을 숨기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하얼빈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처리하는 게 맞고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러시아나 그 일본에는 범죄 인도 조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범죄 인도 조약은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은 뜻밖에도 한국하고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청나라가 범죄 인도 조약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안중근 의사는 한국에 와서, 왜냐하면은 범죄인을 자기가 직접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죄가 없죠. 그렇죠. 그럼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 과정 자체가 불법인데 그런 불법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게 범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식민지도 지금 현재 아베 총리한테 만약에 당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한국을 지배한 병합조약은 불법이 아니냐. 그럼 난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여느 독립운동과 다르게 1909년이라는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909년은 1905년과 191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에서부터 병합조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가. 차라리 그 병합조약 이후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병합 이전에 명백하게 대한제국의 어떤 식민으로 있었던 시절에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끼어들었다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이게 불법적인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되게 심했는데 여기서 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소를 할 수 있고. 근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가톨릭 신자. 네, 가톨릭 신자이어서 이렇게 살인을 했다는 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고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안중근의 어머니조차도 면회에 와서 어머니의 의견이 좀 컸을 거예요. 절대 항소하지 마라.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되게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안태훈 그 진사와 마찬가지로 되게 좀 진취적이신 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그 당시 그 신문 기사가 있어요. 신문 기사가 있는데 법정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를 계속 살인범으로 몰아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뭐 천주교 신자이면서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법정에서 몰아갔는데 그 당시 이제 면회를 났던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그 일본 그 교도관들이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당신의 자식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마리아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죄가 없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 그러면은 달게 받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항소도 하지 말고 상고도 하지 말고 죽어도 너의 뜻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어머니의 뜻이 이미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은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바랐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기대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일본 신문에 실리면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국채보상운동 할 때 되게 열심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그렇죠. 1907년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마을 동리에 있는 사람들 그 뭐 비녀라든지 가락지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동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안태훈 진사가 됐던 안중근 의사가 됐던 조마리아 여사가 됐던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활동의 공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목적에 의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네. 저는 거의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그냥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그분의 사상이라든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909년이라는 시공간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새롭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늘 되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많이 알았고 정말 뭐 이렇게 영웅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좀 우리 친근한 착한 형? 네. 네. 그렇죠. 그런 착한 형을 그렇게 어렵게 네. 만들었으니. 그런 느낌이었고 뭐 좀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잊혀지어 간다는 것도 되게 더 슬프더라고요. 그분의 뭐 그런 뜻이나 의의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쯤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시간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안중근 의사는 이제 뭐 역사 자료 찾으면서 자주 뵀던 분이죠.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초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네. 봤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노래하고 또 그 장면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식하고 공감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의 아주 일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됐던 아니면 또 다양한 어떤 다른 공간에서든 아니면 또 생활하는 속에서든 찾아내신다면은 아마 글에서 책에서 보는 역사보다는 조금 더 멋진 내용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크 역사 6회 안중근 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